대장 내시경 검사는 몇 살부터 받아야 할까? 잘 놓고 창자 대장암 검진을 둘러싸고도 더 조용하긴 하지만 비슷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 검진을 오랫동안 정년 잃은 사람들의 통각을 이었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목적은 완전히 뭐야? 대장 그래서 영정을 살펴보는 것인데 영정은 작고 무해하며 결코 암이 되지 않지만은 일부 영정은 악성으로 변해서 큰 정자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영정이 암이 되진 않지만 모든 대장암은 영정에서 나온다. 대장 내시경 검사 끝으로 강력한 도구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시경 검사는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정을 위험해지기 전에 찾아낼 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에 달린 기구로 영정을 떼어내서 검사를 맡기는 식으로 즉석에서 기획할 수 있다. 검진과 수술을 하느라 결합한다 놀라운 도구다. 기존 제품은 위험이 평균 수준의 사람에게서 50에서 75세의 대장암 검진을 하라고 권한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위험 수준의 평균인 사람에게 40세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권한다. 유관 검사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암으로 피부감과 흑색종이 있다. 자, 액체 생검 기술로 유형성과 가능성. 이제 암검진 현장 통해서 다음 도구를 꺼내보겠다. 영상검사의 높은 민감도, 낮은 특이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다. 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유무를 검출하는 이른바 액체 생검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본다. 액체 생검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와 건강한 환자의 암을 검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량을 올 수 있도록 해주는 CT 영상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검사를 했다. 방수설에 노출된다는 정도 있지만 이 검사의 주된 문제점은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그래도 외에도 이 일은 근처 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 액체 생검을 통해서 적고자 하는 암 초기 단계 암에서 나오는 세포 유리 DNA 중에서 찾아낸다는 얘기다. 0.0 그래서 1만에서 10만 개 중에서 한 개를 찾아낸다는 얘기다. 매우 철저히 설립할 수 있는 4세대 선별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검사는 수술의 상황에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 기술 자체는 아주 유아기에 있다. 이런 검사들이 모든 진단 검사처럼 여기서도 보정이나 조정을 거친 뒤에야 판단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검사가 MRI나 유방 촬영술 같은 방사성 촬영 검사보다도 해상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혈액세포 유리 유전체 시도의 초기 연구에서는 예상한 대로 검출 가능성이 종량의 단계뿐 아니라 이렇게 액체 생검은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고, 첫째는 이진법 질문은 암의 유무 판단이다. 자기 진단 검사기술은 아직도 유아기에 있다. 모든 뇌기술 질병 중에서 아마 암이 가장 예방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 등등 예술에서 어떤 기적에 가까운 돌파가 일어나서 암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완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이런 내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개별암이 가장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요법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암의 조기 검출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자, 넘어가서 9장으로 치매, 기억과 자아상실, 알츠하이머 등등 이기는 법.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뭐냐? 치매. 사람들은 되게 아프거나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의사를 찾곤 하는데 나를 찾는 환자들은 거의 다 비교적 건강할 때 찾아온다. 그녀의 가족력은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친조 부모와 외조모 등등. 우리는 혈액 검사를 하고 일주일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이렇게 검사를 했다. 알츠하이머 병은 아마 뇌기사 병 중에서 가장 대처하기 어렵고 가장 치료하기 힘든 질환일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다른 신경 대응성 질환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의소체 치매라는 것이다. 모든 질환은 어떤 종류로든 신경 대응이 일어난 결과이며 아직까지 완치시킬 방법은 전혀 남아 있지가 않다. 많은 의사는 보유전자 검사를 거린다. 고위험 대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기존 상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테파니에게 강조하려고 애쓴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그녀의 편이라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뭔가?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것은 1900년대 초였다. 노망 현상 자체는 고대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그렇다는 늙음이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온갖 건망증을 일으키는 듯하므로 노인은 예리한 통찰력이나 판단력이 필요한 지도자 자리에 부적하다고 믿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에서 쇠탄한 정신을 붙들고 후적거리는 노인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요. 이것이 질병일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동일 프랑크푸르트. 나중에 다른 동료가 이 증상에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래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뉴런 시냅스에 정상적으로 있는 막단백질인 아밀로이드 전구체의 단백질이 세 조각으로 쪼개질 때 생긴다. 아밀로이드 전구체의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두 조각으로 쪼개지며 그럴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러나 세 조각으로 쪼개지면 그 중에 한 조각이 잘못 접히게 된다. 정상 구조를 따라서 기능을 잃고서 화학적으로 더 끈적해짐으로써 뭉쳐서 덩어리가 되기 더 쉬워진다는 뜻이다. 과학자들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주 빠르게 쌓이도록 함으로써 매일 젊은 나이에 거의 확실하게 이 병에 걸리게 만드는 유전자 다른 몇 가지 찾아내었다. APP 등등등등 이렇게 찾았다. 나와 있는 증거들을 비춰볼 때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의 지금 결론 지는 것도 그다지 무리는 아니었다. 이 이른바 아밀로이드 가설은 1980년대 이래로 알츠하이머 병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국립보건원과 제약업계의 연구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다. 이런 약물들이 잇따라 실패하자 환자들에게 너무 늦게 즉 질병이 이미 자리를 잡은 뒤에 약물을 투여했기에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도 나왔다. 한편 2021년 6월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두카누맘이라는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승인을 했다. 제조사인 바이오젠은 전에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두 차례 제출했다가 탈락한 바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였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혜택의 증거가 미미하거나 상정된다면서 이번에도 승인을 거부하라고 권고했지만 당국을 무시하고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시장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약물들이 따라 실패함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병 치료 분야는 좌절과 혼란에 빠졌다. 일부 과학자는 무엇보다도 이런 약물들이 실패했음을 언급하면서 아밀로이드가 모든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라는 개념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당시 실뢰해지던 아밀로이드 이론에 새롭게 진역을 불어넣으면서 널리 인용된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2022년 7월 사이언스에 실리면서 그들의 의구심은 정당성을 얻는 듯했다. 2006년에 연구는 아밀로이드의 한 특정한 종류가 직접 신경 퇴행성을 일으킨다고 꼬집어서 언급했다. 오래전까지다고 여기전 아밀로이드와 신경 퇴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증거들은 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유지했음에도 부검했을 때 뇌에 아밀로이드가 대량으로 쌓여 있음이 드러나는 이들이 25%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있지만 증상이 더 늦게 나타나거나 뇌에 일어난 손상을 어떻게든 숨기거나 보완해서 것이라고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들은 그 반대가 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가능성을 또 제기하는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1900년에 간절한 것이 현재 전세계 수백만 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제외 단서는 발병 연령과 관련이 있다. 대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부르는
후발성 알츠하이머는 65세까지는 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박사의 첫 번째 환자인 아우구스 테테는 50세에 이미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이는 60대 후반, 70대, 80세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치매보다도 저발성 알츠하이머 병에 더 들어맞는 궤적이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했고요. 의학에서 이런 드물지 않다. 특정한 병의 지표로 여겨졌던 환자가 사실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였음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알츠하이머 병이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축적을 통해서 정의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스테파니 같은 고위험자를 지독한 공경에 퍼뜨린다. 추후에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신경퇴행성? 스테파니는 겁에 질렸다. 나는 전에도 이 보유전자를 쌍으로 진행한 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낸 사람은 없었다. 그녀에게 인지력 장애나 기억 상실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 아직은 더 보시자면 내 환자들 중에서 때때로 차 열쇠나 전화기를 잃어버리곤 해서 짜증을 내는 이들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즐거워 상기시키듯이 그것은 저 병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체로 그들이 바빠서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그 의미일 뿐이다. 스테파니 같은 가장 고위험 환자가 오면은 나는 대개 리처드 아이작슨과 함께 대처하곤 한다. 자, 섹슨 전형적인 의사위원회는 스테파니의 사례가 무의미했을 것이다. 그녀는 증상이 전혀 없고 4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었다. 솔직히 우리 병원처럼 작은 곳에서 켈리안 같은 예방신경 의사를 전임으로 고용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더 일찍부터 아주 은밀하게 각 환자의 위험을 정량화한 뒤에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질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자에게 녹차가 될 정도로 인지검사를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예방신경과 의사와 함께 일하려는 한 이유는 이런 검사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최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미묘한 검사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인지 변화 과정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파킨슨 병은 주로 운동장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이는 어느 정도는 주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빚어진다. 알츠하이머 병이 뇌척색의 알미노드를 검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유형의 신경퇴행성 질환들은 대체로 검사와 해석을 토대로 한 임상 진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더 주관적일 수가 있다.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치매 질환들을 진단하기 있도록 까다로운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고도로 복잡한 뇌관 손상을 보완하는 일을 매우 잘하기에 신경퇴행의 이런 초기 단계가 숨겨지곤 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외국어를 말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복잡한 기술을 개발해서 평생에 걸쳐서 쌓은 이런 마음과 하위망이 더 많을수록 인지력 컨트롤이 더 잘 보일 것이다. 운동 예비 역량이라는 비슷한 개념이 쓰인다. 그러나 인지 예비 역량을 사회의 경제적인 지위와 교육 등 다른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다. 더 빠릿빠릿한 생각과 자리를 요구하는 더 다양한 도전거리를 제시하는 과제나 활동이 인지 예비 역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더 생산적임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날 법한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자,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을 밝히는 또 다른 이론들은 수십 년 동안의 연구자들은 치매 환자들에게서 엉킴을 관찰하는 한편 그들의 뇌 혈류적 관류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알츠하이머 병의 환자의 뇌를 부검하는 혈관과 모세혈관에 확연히 드러날 만치 석회화가 일어나곤 했다. 석회화라고 했네요. 기억 상실이 되고 뇌는 탐욕스러운 기관이다. 우리 체중의 겨우 2%에 불과하지만은 에너지 총소량의 20%를 차지한다.
86억 개, 860억 개에 들어가는 뉴런 하나하나는 천에서 1만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이론의 부족세포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생각, 성격, 기억, 우리의 좋고 나쁜 결정의 배후에 놓인 추론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내 세포는 몸의 나머지 부위에 다른 방식으로 포도당을 또 대사하고, 내 세포는 인슐린을 의존하는 대신에 세포막에 있는 문을 여는 수동체를 통해서 혈중의 포도당을 직접 흡수한다. 그러므로서 내는 혈당 수치가 낮을 때도 연료로 쓸 포도당을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고, 내가 선호하는 연료인 포도당이 새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연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로 전환한다. 우리 몸에 지방이 얼마나 저장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 에너지이다. 지방이 고갈되면 몸은 근육 조직을 소비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다른 기관들 심지어 뼈까지 분해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뇌를 가동하기 위해서다. 뇌는 가장 마지막까지로 꺼지는 기관이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테라토레는 유일하게 적을 만한 것인 멀미용 봉투에 떠오른 생각을 휘갈겨 적었다. 성모는 그가 봉투를 하나하나 더 이어서 또 달라고 하자 인상을 썼다. 그가 농담삼아서 멀미용 봉투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알츠하이머 병의 주로 뇌의 혈관청이라는 이론이었다. 우리가 목격하는 치매 증후군은 혈류의 점진적인 감소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혈류량 감소는 이었고 그가 뉴런 에너지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킨다. 이 위기는 일련의 불행한 연쇄 사건을 촉발해서 뉴런에 해를 끼치고 이었고 신경 대응을 야기한다.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미 있다.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뇌졸중은 대개 뇌의 특정 영역에서 혈액 흐름이 갑작스럽게 차단됨으로써 나타난다. 최신의 신경 영상 기술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서 혈류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증상 발현 전에서 알츠하이머 병 단계 2의 경도 인지 장기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발현된 치매로 언제 넘어갈지를 혈류량 감소로 예측할 수 있는 듯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지금은 혈관성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생기는 치매와 다른 병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유럽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약 15에서 20%,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서 30%까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의 증상과 병리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테라토레는 양쪽이 동일한 기본 질환의 서로 다른 관련 형태라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으면서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 이론도 있다. 인슐린은 기억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듯하다. 수용체감. 여기서 다시금 주목할 만한 사건은 혈관성 치매가 시작될 때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뇌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급격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뇌형성 연구랑 혈관성 치매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포도당 대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비롯해서 연쇄적인 반응을 촉발함으로써 이윽고 신경퇴행 자체를 일으킨다. 있네요.